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제14강 질문지의 작성 1에 해당되는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 5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본강의 학습 내용은요, 질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의 작성 과정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죠. 질문지의 의의를 살펴보시면 질문지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 목적에 맞는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해서 연구자가 조사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지를 우리가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질문지를 이용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해서 결과를 비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또는 질문지를 통해서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해서 특정 도구의 변화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의 비교 가능성도 아주 높아집니다. 그죠? 구조화된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응답자들의 내용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빠른 시간에 핵심적인 정보만 선별해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된 상태에서 응답자가 무기명으로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또 응답의 용이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응답 형태를 사전에 또한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설문지를 또는 질문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지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죠. 질문지는 어떠한 구성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했더니, 첫째는 응답자에 대한 협조 요청입니다. 응답자에게 우리 질문지에 응답을 잘 해주세요 라고 하는 협조 요청 부분이 있죠. 자, 조사자나 조사기관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조사의 취지를 설명해서 개인적인 응답 항목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약속하고요, 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응답자들에게 자, 이러이러한 조사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정보는 소중하게 잘 간직할 거니까 비밀 보장을 할 거니까 응답을 잘 해주십시오 라고 협조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한 응답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한 내용으로 식별 자료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질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련 번호와 추후 확인 조사를 위해서 응답자의 이름이나 조사를 실시할 면접자의 이름, 면접 일시 등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지시사항이죠. 지시사항에는 전반적 지시사항과 구체적 지시사항, 면접자 지시사항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 지시사항은요, 선문 전반에 걸쳐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제시하는 거고요. 구체적 지시사항은 문항별로 응답 요령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면접자 지시사항은요, 면접 방식을 채택했을 때 면접자 간의 행위와 태도의 표준화를 위해서 각 설문 문항의 구체적인 행동 지시사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이 여기에 대한 조사자가 있지 않아도 문항들을 보면서 설문지, 질문지 자체를 보고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잘 작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한 문항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지에서 문항을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지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연구 목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가 수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응답자의 분류를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로 주로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을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자, 응답자의 인격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필요한 항목만 골라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질문지 작성 과정입니다. 질문지 작성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크게 9가지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수집 자료의 결정입니다. 어떠한 자료들을 수집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면접을 볼 건지 관찰을 할 건지
그죠? 자, 어떻게 질문지를 배포해서 조사할 건지 이런 조사 방법을 결정을 하고요. 개별 항목의 내용을 또한 결정을 합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구성할 건지, 질문 형태를 또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개방형으로 할 건지 폐쇄형으로 할 건지. 자, 질문의 형태를 결정을 하고요. 자, 개별적 항목을 완성을 합니다. 하나하나의 항목을 완성하고 질문의 순서를 결정한 후에 질문의 외형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지의 사전조사를 실시하고요. 질문지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단계로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네 번째 질문 형태의 결정에서 개방형 질문 형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지의 작성 과정이죠. 첫 번째, 필요한 수집 자료의 결정입니다. 자, 어떠한 정보를 수집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조사 목적이 뭐고 조사 목적에 맞는 자료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결정해서 수집 자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조사할 건지 전화 조사할 건지 또는 대면 면접을 할 건지 질문지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할 건지 어떠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 세 번째가 개별 항목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무엇이고요. 이 내용들에 대한 확정을 하고 이 자료들을 얻기 위한 개별적인 질문들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질문 형태에 대한 결정이죠. 각 항목별로 응답 형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 첫 번째 개방형 질문이 있습니다. 자유반응형 또는 자유응답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시면요. 응답자가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응답의 범주가 구체화되지 않은 채 질문만 던지는 그러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죠? 그냥 응답자가 자기가 기술하고 싶은 대로 기술하면 됩니다. 자, 특정 연구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 때 예비조사 또는 사전조사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질문의 유형이 개방형 질문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에서 잘못된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1, 2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질문을 하게 되면 응답자가 거기에서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기술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개방형 질문의 형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개방형 질문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방형 질문의 특징은 개방형 질문은 연구자가 알지 못했던 정보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유용합니다. 자, 폐쇄형 질문은 어때요? 자, 정답의 형태를 범주를 정해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개방형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개의 범주로 압축시킬 정도로 쟁점이 복잡할 때 적합하다라고 했고요. 응답 가능한 모든 응답의 범주를 모를 때, 그죠? 응답의 범주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을 때 개방형으로 그냥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응답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응답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아주 개방형 질문의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응답자가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 적합한 그러한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응답자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서 면접자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경우에 또한 적합하고요. 특정 행동에 대한 동기 조성과 같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한 그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방형 질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죠. 자, 개방형 질문의 장점으로는요. 자, 응답자에게 자기 표현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응답 범주의 수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개방형 질문의 단점을 살펴보면요. 첫째, 자료 처리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폐쇄형처럼 정해져 있는 범주가 없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다양한 응답들이 나올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기 쉬워요. 그냥 하나, 1, 2, 3, 4, 5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은 쉽지만 어떤 내용을 기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응답을 회피할 수도 있어요. 자, 개방형 질문은 상대적으로 응답 거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 응답 내용을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자료의 많은 부분이 분석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질문지 작성 과정 1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질문지의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질문지의 의의, 질문지를 이용하는 이유, 그 다음에 질문지의 구성에서 응답자에 대한 협조 요청과 식별 자료, 지시사항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지시사항에는 전반적 지시사항, 구체적 지시사항, 면접자 지시사항 등이 있다라고 했고요. 자, 다음으로 질문지의 작성 과정에서 9가지 과정 중에서 첫 번째, 필요한 수집 자료에 대한 결정, 두 번째, 자료 수집 방법의 결정, 세 번째, 개별 항목의 내용 결정, 네 번째에서 질문 형태의 결정에서 개방형 질문의 의의와 특징, 장단점 등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강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